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 파트를 맡은 김민경 멘토고요. 벌써 마지막 과목이 되었는데 좀 친구들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1시간이나 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인사드리면 좀 웃으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본전공을 하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중전공으로 언어학과에 진입해 있고요.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창의공학 캠프 멘토를 맡았습니다. 저희도 친구들도 지금 몇몇 보이는데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수학 공부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컴퓨터학과 진학을 위한 프로젝트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학과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또 이따 Q&A 시간 때 가능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물리, 과외 경험도 많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난관을 겪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1장은 내용은 학습 동기부여인데요. 사실 앞에 두 멘토쌤들이 정말 훌륭한 발표를 해주셔서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겹친다는 거는 모든 과목에 적용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공부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1장으로 준비한 내용은 사실 학부모님들보다는 이제 학생 친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에요. 일단 좀 겹치는 내용은 좀 생략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학습 동기만 생기면 끝이다 이렇게 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즉 학습 동기가 생기면 옆에서 누가 잔소리 안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하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경우는 나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을 때, 이유가 없으면 공부하기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제 관점에서 오늘 아직 학습 동기를 못 찾은 학생분들이 오늘 나만의 학습 동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하기 싫죠? 너무 힘들죠? 대체 왜 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인터넷에 우리나라 직업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 직업의 종류를 쳐보니까 테마만 벌써 20가지가 있고요. 지금 534건이 검색이 되었대요. 근데 이건 이 사이트에 명시된 것만 이렇게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사실 세계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직업의 수가 많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선생님 요즘에 명문대 가도 취업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공부 왜 해야 되나요? 선생님 대학교 안 나와도 먹고 살 길 많은데 저 공부 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들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기 다 다른 적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딱 이마에 적혀서 나오면 좋겠는데 다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 살아가다가 뒤늦게 그걸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예요. 10살 때 벌써 나는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확신을 찬 꿈을 찾았어.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직은 꿈을 찾아가는 중일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어떤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일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직업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살다가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나중에 자격이 안 돼서 학벌이 안 좋아서 내 꿈이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게 저는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나 정말 춤 잘 추고 노래 잘해요. 저는 블랙핑크 제니 같은 멤버가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 친구 공부해야 할까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 아직 나 확신에 찬 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조건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나 평생 꿈 못 찾으면 공부 쓸데없는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내가 어떤 과목을 몇 점을 맞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 세우고 그 열정을 쏟아붓고 어떤 좋은
점수라는 결과를 내본 친구들은 그 성취감을 느껴본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걸 도전하고 성공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학생 때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서도 그 높은 자존감은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잃어버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 이유를 못 찾고 힘들어 하실 때 이런 걸 한번 떠올리시면서 나의 학습 동기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엄청 잔소리 하실 거예요. 저도 학생 때 왜 이렇게 잔소리 하나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좋다고 하는 거 아니고 너 잘 되라고 나 잔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은 잔소리로밖에 들릴 수 없겠지만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에 그거 다 맞는 얘기였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부모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내 자신, 내 삶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공부할 때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공감했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 짧게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엄청 잘 요약되어 있는 영상이라서 잠깐 봤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엄청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몸소 느꼈던 건데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남자 선생님이 그러셨죠. 이제 공부를 잘 해봤던 친구들은 매사에 적극적일 태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에 와서 같이 수업을 듣고 뭐 같이 어울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의 과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컴퓨터학과에 다니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거 외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요. 그걸 찾으면 그거 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하고 노력을 쏟아부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뭐 창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찾는 거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뭐 학회 프로젝트 하는 거 엄청 적극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좋은 대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학벌주의가 잔여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대학 네임밸류 좋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저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저는 제가 몸소 느꼈던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가시면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제 대학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그냥 여타 대학보다는 좋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교환학생 같은 경우, 이제 제 지인 중에 그냥 지방에 사립대학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고려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이런 좋은 학교들은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런 거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저도 2학기 때 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뭐 창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창업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뒤늦게 뭔가 하고 싶은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나랑 같이 이 일을 함께 해줄 아주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그거 지원해줄 대학교 프로그램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오시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찾으셨을 때 그걸 하고자 할 때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소 느꼈던 좋은 대학에 오실 때의 장점은 이렇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준비한 사진들인데 저희 KU 캠프 사진이에요. 이것만 해도 벌써 학벌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KU 캠프 멘토가 되시려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학벌 때문에 못해? 이러면 좀 슬퍼지겠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고려대에서 외국으로 가는 교환학생도 많지만 고려대로 오는 교환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청 친해졌고 아직도 연락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교환학생 이런 거는 대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대학교 오시면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프로그램이 좋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고연전 혹은 연고전 다 아시죠? 노는 것도 제일 재밌어요. 다른 학교보다도 좋은 학교 가시면 더 유명한 연예인들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노는 것도 더 재밌게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드실 때, 이유를 못 찾겠을 때 이런 거 한 번씩 더 떠올리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뭔가 경험을 하다가 꿈이 생겨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학습 동기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고등학생 친구들은 그냥 내신이나 뭐 모의고사 공부하기만 해도 바쁘니까 좀 어렵고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에 부모님이랑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셔서 좀 꿈을 찾아가는 경험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강연도 들으러 오시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학습 동기가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장 내용은 우리가 학습 동기를 찾았어요. 그럼 학습 동기를 찾았으면 나 공부할 힘이 생긴 거거든요. 그 공부할 힘이 생겼고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2장 내용은 수학 공부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뭐 전반적인 과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학습의 단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그러면 이제 뭐 시험을 보거나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피드백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거나 그런 피드백 과정을 이렇게 사이클로 반복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목표 수립 단계에서는 나 어떤 과목을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겠다 혹은 어떤 과목을 시험에서 몇 등급 혹은 몇 점 받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앞서 다른 멘토쌤들도 언급해 주셨지만 나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쵸? 이 전 시험에서 예를 들어 6등급을 받았는데 나 다음 시험에 1등급 받겠다. 뭐 세상에 불가능이란 건 없다지만 사실상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제 전 시험에 1, 2등급 받았던 친구들도 다음 시험 목표 1등급으로 두고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 이미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더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 6등급이었는데 다음에 나 1등급 하겠다. 열정만 막 부글부글 쌓여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수준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또 높게 잡으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도 잘 수립을 해야 되고 목표 세웠으면 계획을 짜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학습 플래너 작성을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냐하면 딱히 계획 안 세우고 공부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나 오늘 무슨 공부하고 이거 몇 시간 해야겠다. 그냥 그날 그렇게 정해서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고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 플래너는 꼭 써야 된다. 이걸 습관으로 들이시는 연습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럴 때 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습관 들이는 거를 초, 중학교 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뒤에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밑에 자기주도 학습, 예습복습 이렇게 썼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한다,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학교 수업 들은 거에서 그쳤으면 우리는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어떤 이론, 원리를 우리가 봤으면 그걸 내 언어로 내가 이해했을 때 그걸 정말 공부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인강 6시간 들었어. 오늘 공부 열심히 했네? 그렇게 평가하시는 학생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수업 듣는 거 중요하죠. 필요해요. 하지만 그만큼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걸 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 플래너를 꼭 이용할 것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이 많았는지 그걸 꼭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피드백 때는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은 뭐 원래 목표가 3등급이었는데 그걸 이뤘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목표를 1, 2등급으로 올리시는 등 그렇게 목표를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시험을 봤는데 다른 과목은 전반적으로 잘 봤는데 어떤 과목이 심하게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혼자 막 5, 6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 시간을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목표랑 계획을 수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공부법을 말씀을 드렸고 좀 구체적으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될까?
저의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요. 이것도 또 겹치는 내용이죠. 공부의 본질이라는 내용이에요.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문제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문제 유형마다 해결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나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친구가 사용한 해결 방법 나한테 적용하면 그거 도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 문제 유형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미 수학 공부 잘하고 있고 점수 높으신 학생들 딱히 뭐 고칠 거 없겠죠.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점수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내 유형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제가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 원리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이제 뭐 게으르거나 아니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이거는 제가 과외를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 저 능력은 부족하지 않고 이해는 다 되는데 시험을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또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번째는 공부 방법을 아예 모르겠다. 이제 저도 과외하다 보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예 공부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문제 유형이 있고 각각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제 제가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리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2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 무조건 독학 시간을 늘려야 돼요.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념 적용 문제풀이를 늘려라.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들 수학 공부 해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수학 공부는 그 줄글, 그 원리 써 있는 거 그거 읽고 이해했을 때 그거 그대로 갖고 시험장 들어가면 문제 못 풀죠. 그렇죠? 혹은 문제 2문제, 3문제 풀고 있으면 이미 시험 시간 끝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원리를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원리 그 내용을 읽는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원리가 적용된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원리 적용 문제들이라고 맨 앞에 막 별 1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푸셔야 돼요. 내가 원리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인 것 같다 싶을 때. 그리고 또 독학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업을 들었다. 이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해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수업이나 뭐 학원을 다니시거나 과외를 하시거나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뭐 비유를 하시거나 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뿐이지 결국 이해하는 주체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학원을 더 늘리시고 과외를 더 많이 다녀셔도 이 원리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 시간을 무조건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 안 되시는 분들 이것도 저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2가지 학습 플래너를 작성해라. 이거는 이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요. 2번째, 선생님과 멘토의 도움을 받자. 여기서의 멘토는 뭐 과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사교육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입장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너무 게으르거나 아니면 이런 학습 계획을 잘 못 세우거나 이런 자기관리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 이제 성적 받기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고치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 안 되면은 처음에는 그런 멘토쌤들한테 부탁을 해요. 선생님들 숙제를 마감 기한이랑 뭐 분량을 정해주세요. 아니면 아까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모님께 감시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건 또 필요하면 꼭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간이 부족한 경우 제가 이거 이제 좀 날카롭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평가하는 거는요 수학 원리를 얼마나 깊게 이해했냐 잘 이해했냐 이거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적용한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풀어냈느냐 그걸 평가하는 게 우리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스템 하에서 나 이해는 정말 깊은데 문제 풀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건 그냥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아직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푸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수학은 정말 많이 푸는 게 답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력은 좋은데 시간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무조건 문제집 많이 푸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 모르겠다. 이건 똑같습니다. 선생님이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아직 혼자 그런 역량이 없으면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개념, 원리를 학습하는 단계, 그리고 그걸 문제 적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심화 학습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개념 학습 때는 원리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필요하면 꼭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면 개념 학습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다음에 문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그 줄글 이해하는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줄글 이해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거를 문제 적용해서 빠르게 많이 풀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적용해서 많이 푸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이 이제 좀 높은 점수대 친구들이겠죠. 이제 원리를 어느 정도 적용해서 푸는 거 정도 하면 중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창의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늘리냐면 이것도 사실 문제 푸는 거가 답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요하는 되게 고난도의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이걸 문제 푸는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넓어져요. 그래서 이때도 심화학습할 때 그냥 어려운 문제 많이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양측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문 용어로 양측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많이 풀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도록 문제집 몇 권을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다 썼던 거예요. 일단 개념학습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거 많이 쓰죠. 개념 원리, 체크, 수학의 정석, 센 이런 거 혹시 다 적어줬나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따 Q&A 시간에 또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적용 때는 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편이 있고 그냥 편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나왔던 거는 기본 편이고 지금은 그냥 센이에요. 센, RPM, 마플, 자이스토리 이런 거 많이 쓰고 심화학습 때 1등급 수학, 최상위 수학, 블랙 라벨 이런 거 많이 쓰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안 넣었지만 심화학습 때는 이제 기출 중에 30번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들 많이 푸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유용하게 썼던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그라미 세모 X 채점법과 그에 따른 오답 노트예요. 일단 동그라미는 맞았으면 동그라미. 자, 틀렸는데 얘는 계산 실수라든지 내가 아는 건데 실수로 틀린 거는 세모. 그리고 나 진짜 아예 시간을 오랫동안 놓고 풀어도 안 됐던 문제는 X.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동그라미 틀렸다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고 왜 틀렸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X를 나눠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는 맞은 거죠? 그럼 그냥 패스 넘기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거고 다시 풀어보라 풀렸을 때 다 푸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세모 문제의 경우 자 이거 오답 노트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그에 따른 이유 혹시 퀴즈입니다. 선물 걸려있는 퀴즈입니다. 네. 써야 돼. 왜 써야 될까요? 이거를 풀 때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실수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네,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세모 문제의 경우 나 이거 다음에 다시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오답 노트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런 실수했던 학생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한 번 더 풀면 똑같이 또 실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리는 알지만 실수로 틀렸어도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X 문제. 얘도 오답 노트 당연히 쓰셔야겠죠. 근데 이제 오답 노트를 좀 다르게 작성을 하실 거예요. 일단 오답 노트를 쓸 때 그 원래 문제 번호 적고 그냥 풀이를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문제 번호 옆에 그 세모인지 X인지 그 모양을 표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자, 이거의 경우는 지금 세모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데 제가 실수로 틀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한 번 더 풀어요. 오답 노트 한 번 더 푸는데 또 틀렸어요. 또 실수했어요. 그럼 이 문제는 X 문제로 바꾸고 뒤에 한 번 더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X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애들은 고난도 문제가 대부분 X 문제겠죠. 얘네들은 뭐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실수했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한 시간을 줘도 못 풀 문제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고난도 문제들 중에는. 그런 애들은 일단 시간 제한을 걸어보고 스스로 나 이거는 한 15분 풀어보겠다. 그러고 다시 풀어봐야 돼요, 일단. 그러고 나서도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럼 이제 해설을 보고 이제 풀이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아예 모르는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된 원리를 아예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쓰인 개념이나 원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꼭 문제 옆에다가 빨간 글씨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인데 제가 X 문제로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결국에 못 풀었어요. 그래서 해설을 보고 풀이를 썼는데 꼭 이런 문제를 보면 풀이가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나 시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제가 발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거를 이렇게 개념을 오른쪽에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수학의 경우에는 뭐 다 암기 과목들은 요약을 해놓고 시험 직전에 그거 달달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학은 시험 직전에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문제를 무한정 많이 풀 수도 없어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 빨간 글씨들을 모아서 나만의 요약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그 요약본들을 보고 들어가시면 이제 모르는 내용이 없이 그 구멍을 메우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상 이제 수학까지 마치겠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문제를 따로 풀 때 그냥 모든 문제 어려울 거라고 제한 시간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공부를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풀 때는 모두 다 시간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푸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30분 두고 풀었다고 해도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똑같이 5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풀 때는 시간 제한 두고 푼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한 10분, 15분 넘어가면 그냥 이 문제는 틀렸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 문제처럼 아예 정말 고난도 문제의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본인만의 시간 제한을 두고 풀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걸 결론적으로 못 풀게 되더라도 그거를 풀기 위해서 10분, 20분 고민했던 그것 때문에 이 사고가 좀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나 중간 문제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 두고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제한을 두고 풀어야 하고요. 저희 경우는. 그리고 엄청 어려운 막 30번, 21번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한 10분, 20분 고민하는 시간을 두 번째 풀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처음 풀 때는 5분 넘어가면 그냥 틀린 문제라고 쳐야겠죠. 10분 풀어서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새 학원을 보면 대통수학이라고 해서 중2를 하고 바로 중1학기 2학기 안 하고 2학기 1학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기는 대수, 2학기는 기하로 바뀌는데 교과 내용이 이제 학원에서는 쭉 대수 쭉 하고 그다음 이제 기하 쪽으로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대수를 하다가 기하 중간에 넣으면 뭔가 내가 좀 말랑해지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학원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아는 학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가 정답인지 사실 모르겠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궁금해요. 네, 사실 이런 게 말씀하셨다시피 딱 하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 때하고 또 교육감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다니던 시즌에 보면은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서대로 공부를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커리큘럼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학원들이 다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대수 먼저 하고 기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대수를 먼저 이해하고 기약을 풀어야지. 기약의 경우에 그 대수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대수 풀 때 기약을 넣으면은 이제 그 사고가 말랑말랑해지지 않을까. 이것도 뭐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이제 반대로 기하 문제 안에서만 해도 그 말랑말랑해지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이 창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기하 안에는. 그리고 또 그 기하 문제를 풀 때 대수를 또 끌어들여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수 끌어오는 창의적인 문제 풀이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순서를 따지자면은 대수 먼저 하고 그리고 기하를 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기하를 중간중간 섞어야 이게 창의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수 끝내시고 기하 하시면서 기하 문제 풀 때 기하적으로 풀지 대수적으로 풀지 그때 그렇게 활용하는 게 오히려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저는 그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습 플래너도 쓰는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한데 저의 경우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학습 플래너 쓰셔보셨나요? 아직 안 써보셨나요? 그러면은 학습 플래너 학생들을 위해서 나온 거를 보면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고 옆에 타임테이블도 있어요. 그리고 메모장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뭐 자기에게 맞는 단위가 있겠죠. 뭐 저의 경우에는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세워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할 것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팁이 뭐냐면은 그냥 공부하는 게 있고 또 이제 학교 생활 하시다 보면은 수행평가 이런 것도 막 껴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준비랑 그냥 자신의 그냥 순수 공부 시간 그리고 시험 공부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저는 볼펜색을 다르게 해서 일단 좀 우선순위를 매겼어요.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가 당장 내일이면은 일단 이게 1순위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위가 높은 애들은 뭐 빨간색으로 해서 제일 위에다 쓰고 나머지 애들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썼고요. 그럼 이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딱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 썼으면은 공부 시간 저는 매일매일 체크를 했어요. 이제 이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형광펜으로 칠고 그러고 이제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오늘 어떤 뭐 지켰고 뭘 못 지켰고 그리고 총 공부 시간 몇 시간이었는지 이걸 평가를 스스로 해서 그래서 제가 학습 플래너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기시는 거고 그리고 타임테이블에 시간 체크하는 게 이제 본인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